자, 이번 시간 우리가 이제 조직 이해 능력 파트의 마지막 하위 영역인 국제 감각 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직 이해 능력 파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5개 영역 중에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출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들을 잡아두면 좀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여러분들이 좀 쉽기는 하지만 좀 내가 어떤 그 문제 유형이 국제 감각 능력에서는 어떤 파트에서 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파악해 놓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론이니까 출제되는 그 부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국제 감각 능력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감각 능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제 감각 능력에서 국제 감각과 이제 글로벌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국제 감각의 의미, 일 경험을 함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국제 감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각 국가의 문화적 특징 또는 의식, 예절 등을 익혀서 세계 각국의 시장과 다양성에 적응하는 것이 이제 국제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로벌화의 의미는 무엇이냐? 글로벌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과 조직의 활동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는 것, 이걸 이제 글로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글로벌화는 더욱더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범지구적 시스템과 네트워크 안에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영이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나 산업 등의 측면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되는 개념이 이제 이 글로벌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국제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제 상이한 문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화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문화 충격에 관련돼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문화 충격과 문화 적응 이 부분을 볼 거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서로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다른 상이한 문화와의 어떤 이제 의사소통이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화 충격. 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 다른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체험하게 되는 충격을 의미하죠. 이런 문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 자, 무슨 태도가 필요하다?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어떻게 하면 평가하지 않으며, 그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새롭고 다른 것을 경험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상대주의적 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 상대주의적 태도. 내가 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각 문화는 그 나름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그 문화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사회의 내가 파악하고자 하는 해당 문화의 입장에서 해당 문화의 자연환경,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이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되겠죠. 네. 자, 문화 적응. 문화 적응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이 구 워크북에 보면 구 워크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 워크북 부분도 근데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문화 적응 단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첫 단계가 허니문 단계예요. 똑같이 허니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상이한 문화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끼는 단계로 갑니다. 이때는 이제 뭐 향수병에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문화를 어떻게 하죠? 수용을 하죠. 그쵸? 예,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요게 이제 문화 적응의 4단계죠. 허니문 단계, 환멸 단계, 수용 단계, 적응 단계.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제 신 워크북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북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크북에서는 지금.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똑같이 허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2단계는 이제 문화 대면 단계. 예, 문화 대면을 하면서 뭘 느낄까요? 이제 환멸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니문 시기에 흥분이 가라앉고
외국에서의 문화적인 차이들이 개인들의 삶에 직접 개입됨에 따라 혼란과 불만의 순간들이 지속된다. 이제 환멸을 느끼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향수병으로 인해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때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수용, 적응 단계인데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그 워크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적응 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수용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수용. 그쵸? 문화 대면 단계에서 겪은 순간들을 통해 외국 문화와 자국 문화 사이의 차이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우울함이 이제 해소되는 방법을 터득하여 문화를 조금씩 자연스럽게 즐기게 된다.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환멸을 느끼는 단계에서 이제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 수능 단계. 이건 이제 적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적응 단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문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외국의 다양한 문화적 지식에 대해 습득하며 새로운 국가의 가치, 관습, 신념들을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나도 이제 그 문화의 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허니문 단계고요. 여기는 허니문. 그리고 여기는 문화 대면 단계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이 부분이 환멸 단계였어요. 환멸 단계. 구 워크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용과 적응 단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출제하는 여러분들 그 NCS 시험을 출제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과거의 문제들도 그대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구 워크북에 있는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구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도 필요한 내용들은 같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건 이제 다른 문화와의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인데 상이한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언어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하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언어가 아닌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하면은 그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이건 뭐 그거니까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출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쵸? 예.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을 만든 사람은 베넷인데, 베넷이 만든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은 자문화 중심주의에서 문화 상호주의 또는 문화 상대주의로의 이행 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였다. 그래서 이 6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의 핵심 과정은 자문화의 타자화와 타문화의 자기화라는 상호 보완적이며 동시적인 두 개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6단계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부정 단계. 그쵸? 그 다음에 타문화에 대한 부정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방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소화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타 문화를 수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문화에 적응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하는 단계, 이렇게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6단계. 그쵸? 네. 6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네. 개인이 경험하거나 익숙한 자문화만 실제 사례로 인식한다. 이게 이제 타 문화를 부정하는 단계겠죠. 타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고립된 독립적인 문화라고 인식한다. 이게 이제 부정 단계고요. 방어 단계는 개인이 경험하거나 익숙한 자문화 또는 자문화로 받아들여진 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타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고수한다. 이게 이제 방어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소화 단계예요. 타인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문화의 차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예. 아직까지는 문화의 차별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최소화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용 단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문화와 타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수용 단계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 시작한 거죠. 잠재적으로 타문화의 경험을 포함하며 타문화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게 이제 적응 단계입니다. 그 다음 통합 단계. 자기의 경험이 다른 문화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된 해석을 한다. 이게 이제 통합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부정 단계, 그 다음에 방어 단계, 그 다음에 최소화 단계.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용 단계, 수용, 적응, 통합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6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이다.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이다. 네, 이렇게 해서 6단계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정, 방어, 최소화, 그 다음에 수용, 적응, 통합 단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올 수 있는 게 이 앞부분에 문화 적응 단계에서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쵸? 허니문 단계, 또 문화 대면, 문화 적응, 문화 수능. 이 부분은 이제 환멸, 아니요, 맨 처음에 허니문, 환멸, 그 다음에 수용, 적응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 부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다문화 감수성 발달 6단계,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부정, 방어, 최소화, 수용, 적응, 통합,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경영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경영의 의미, 기업이 국제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일을 뜻한다. 자, 국제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해외 시장이라는 부분은 어떻냐? 국내 시장과는 다르게 동태적이고 그 다음에 유동적이어서 위험이 높다라는 거. 해외 시장은 동태적이고 유동적이다. 최근에도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지금 어디를 침공했죠? 예, 우크라이나 침공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자, 국제 정세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태적이고 유동적이에요. 이 일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갑자기 막 폭등을 하고요. 그쵸? 네. 이러면서 이제 환율 시장도 막 변동이 엄청 커지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국제 시장은, 해외 시장은 동태적이고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국제화하려면 국제 경영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경영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 경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해외 판매의 잠재적 시장과 이익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원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더 나은 제품 및 신제품, 새로운 운영 지식을 제공하게 되므로 노동력, 광물, 에너지, 토지,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자원 등에서 우리가 이제 저렴하게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또 매출과 이익을 안정화하고 경쟁자의 경쟁 우위 획득을 방지함으로써 그 국제 시장에서의 어떤 그 위험을 경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제 경영을 하게 되면. 국제 경영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해외 시장 자체는 굉장히 동태적이고 유동적이고 위험성이 높다. 예, 이 부분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이제 국제 경영 그리고 이제 국제 감각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이제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국제 기구들. 그쵸? 네, 국제 기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기구의 의의 조약에 입각하여 여러 개의 주권 국가로 구성된다. 일정한 목적하에 국제법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자체기관에 의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조직체이다. 일단은 보면 국제기관, 국제조직, 국제단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국제기구는 그 기본조약에 의해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기능적 존재로서 그 자체는 국가와 같은 권력적 존재는 아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국제기구 자체는 권력적 존재는 아닙니다. UN이라든지 WTO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권력적 존재는 아니에요. 국가와 똑같지 않아요. 개별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UN이라든지 WHO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지만 얘네들 자체가 세계 정부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 기구와 개별 국가는 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개별 국가는 이러한 국제 기구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구성원이 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의미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국제 기구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알아둬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방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어떤 국가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국제기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제기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어떤 연방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연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알겠죠? 네. 이건 조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연방이라든지 국제연합 이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국제기구 자체에는 WTO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쵸? 물론 국제기구나 이러한 연방이나 국제연합 전부 다 개별 국가가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국가.
근데 이 개별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구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국제기구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PEC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죠.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그리고 OPEC 있죠? 이거는 석유 수출국 기구죠.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자원 민족주의와 관련 있는 게 OPEC이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PP죠, TPP. 요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건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 체제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다가 보호주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변경한 후 자국 내 비준을 거쳐 2018년 12월 30일에 이미 발효를 했다. 그러나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아직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중이에요. 네, 참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겠죠. 그쵸? 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 만약에 우리도 이제 TPP에 가입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이미 가입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을 때 가입이 가능해요. 예, TPP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그러한 그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CEP이라는 게 있어요. RCEP이 또 있죠. 이렇게. 예. 이 부분은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 플러스 6 FTA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이 있잖아요. 아세안. 국제기구, 아세안. 그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여기다가 이제 6개 국가가 들어와 있는데 그 6개 국가가 어디냐. 한국, 중국, 일본에서 3개 국가에다가 이제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총 15개 국가가 참여한 협정이다. 여기에 10개 국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는 5개가 참여해 있다. 이 말이죠. 2019년 11월 5일 협정이 타결됐으며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발효가 지금 됐습니다. 이것도 발효가 됐고 이것도 발효가 됐어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럼 이건 2020년에, 이건 2018년에 이렇게 발효가 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RCEP에는 참여해 있지만 TPP에는 아직은 참여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중국 주도의 은행이 있어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의 1대1로와 관련이 있는 건데, 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은행이 바로 AIIB다.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IIB는 2016년 1월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등 57개의 회원국으로 공식 출범을 하였고, 2017년 5월에는 이제 칠레, 그리스, 루마니아, 볼리비아, 키프로스, 바레인, 사모아 등 7개국의 회원 가입을 승인함에 따라 회원국은 지금 현재 77개국이다. 지금 이 AIIB 회원국이 총 77개국이고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주도를 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 주도. 그쵸? 네. 무엇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세계은행과, 그쵸? 세계은행과 WB죠. 세계은행. 그리고 이제 ADB. 이러한 이제 미국과 일본 주도의 이런 은행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중국 주도의 요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예요? 바로 이 WTO죠. 예, 세계무역기구. 모든 국가의 이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위한 기구가 이제 세계무역기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ECD 있죠. OECD. 이거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에 가입해 있는 국가들을 주로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면은 회원국 간 상호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의 공동 발전 및 성장과
인류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정부 간 정책 연구 협력 기구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락한 유럽 경제의 극복을 위해 미국의 마셜 플랜에 의해 1948년 발족한 유럽 경제 협력 기구를 모태로 개발도상국 원조 문제 등 새로운 세계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1961년 9월 30일 파리에서 발족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 OECD입니다. 네, OECD도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GGGI. 자,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겠죠. 그쵸? GGGI. 자, 이거는 이제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다. 우리나라 주도하에 출범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 주도하에 한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송도에 그게 있죠. 그쵸? 예, 송도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개발국의 녹색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담당한다. 창립 회원국은 한국, 덴마크, 호주 이렇게 쭉 나라들이 있어요. GGI는 이번 협정을 토대로 참여국들의 국제 비준을 거쳐 2012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제1회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국제기구로서의 공식 출범을 하였다. 이제 한국 주도예요, 한국 주도. 그쵸? 예, GGGI.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국제기구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이 국제 동향 파악 방법과 이제 국제 매너.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제 동향 파악 방법, 이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국제 매너. 여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 번 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포인트를 잡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미국은 악수할 때 손끝만 잡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간주하므로 영미권에서 악수는 일어서서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잠시 힘주어 잡았다가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힘 굉장히 많이 줬었죠, 예전에. 자, 그리고 먼저 이름이나 호칭을 어떻게 부를지 물어보는 것이 예의이며 상대방의 개인 공간을 지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상대와 시선을 마주해 대화하면 신뢰로 여길 수 있다라는 부분. 미국은 상대방의 눈이나 얼굴을 보면서 악수를 하지만 아프리카는 눈을 보면 신뢰다. 그쵸? 또 러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주로 포옹을 한다. 예,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특히 이렇게 포옹을 하는 인사의절을 가진 데가 라틴 아메리카, 남미권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도 그렇습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인사법이 포옹이에요. 그렇지만 북유럽은 안 그래요. 북유럽은 신체 접촉을 좀 꺼려 합니다. 예를 북유럽이라고 하면은 뭐 영국, 독일을 포함해서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있죠. 이쪽은 신체 접촉을 좀 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포옹하는 인사문화를 가진 데는 러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스페인, 그 다음에 남미 국가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미권의 명함은 사교용과 업무용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으며 업무용 명함에는 성명, 직장 주소, 직위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용 명함은 악수를 한 이후 교환하며 아랫사람이나 손님이 먼저 꺼내 오른손으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주고받는 사람은 두 손으로 받는 것이 예의다. 주고 받는 사람은 이제 두 손으로 받는 게 예의다라는 거죠. 또 받은 명함은 탁자 위에 보이게 놓은 채로 대화를 하거나 명함 지갑에 넣어도 괜찮다. 명함을 구기거나 계속 만지는 것은 조금 이제 신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약속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인은 시간 엄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라는 거고요. 라틴 아메리카나 동부 유럽 또 아랍 지역은 시간 약속은 형식적이며 상대가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시간 엄수가 중요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남미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동부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아랍 지역은 시간은 그냥 상대방이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스페인 사람들과 점심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2시, 4시에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네, 중간에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에서 4시 요때 약속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식사의 절, 요 부분도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식사의 절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프는 소리내어 먹지 않고 포크나 나이프는 몸의 바깥에 있는 것부터 사용한다. 자, 뜨거운 스프는
입으로 불어서 식히지 않고 숟가락으로 저어서 식혀 먹어야 되고요. 또 빵은 스프를 먹고 난 후에 먹고 디저트 직전부터 식사 끝날 때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빵은 손으로 떼어 먹고 생선 요리는 뒤집어 먹지 않으며 스테이크는 잘라 먹는 것이 좋다. 특히 이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는 어떤지. 자, 태국에서 식사할 때는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수저, 포크 또는 젓가락만 사용한다는 거.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기타 예절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국에서는 이거 너무 진하네요. 자, 네. 자, 태국에서는 발을 가장 밑에 있고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생각하므로 발로 직접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므로 오른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러시아에서 짝수로 꽃을 선물하는 것은 장례식 문화이다. 따라서 장례식에 가는 것이 아닐 때는 홀수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꽃을 홀수로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국에서는 손수건이라든지 우산, 시계, 하얀 꽃은 죽음이나 이별을 상징하므로 선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손수건 선물하는 것 또는 우산, 시계 또는 뭐 하얀 꽃 이런 걸 선물하는 것은 죽음이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대화를 할 때 귀를 만지는 것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제스처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태국에서는 식사를 할 때 앞부분에 있었죠.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브라질에서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드는 제스처는 속어이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 한 2개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슬람 국가들 있죠? 이슬람 국가. 그쵸?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쵸?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인도는 소를 숭배한단 말이죠. 소를 숭배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소고기. 그쵸? 이런 부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그쵸? 할랄 음식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할랄 음식만 먹는 거죠. 그쵸? 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자, 첫 번째. 국제 감각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 하시오. 국제 감각은 영어만 잘하면 길러질 수 있다? 아니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있기 때문에 영어만 잘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국제 감각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렇죠. 이 국제적인 동향, 특히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적이고 리스크가 크다고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 감각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에서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고르시오. 국제 감각이란 외국의 A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국제 동향을 파악하기, 또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비를 숙지하기, 또 국제적인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국의 무엇을 이해하는 거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무엇을 숙지해야 되느냐? 국제적인 법규, 그쵸? 국제적인 어떤 법규, 규범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되겠죠. 네, 이 정도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제 감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고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내용들이 많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될 부분들만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국제 감각 부분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 감각 부분 쭉 넘어가서요. 꼭 알아둬야 될 게
이 바로 문화 적응 부분 있죠. 이 문화 적응 부분. 여기에 4단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4단계. 그쵸? 신 워크북에는 허니문 단계, 그 다음에 문화 대면 단계, 문화 적응 단계, 그 다음에 문화 수능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구 워크북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예, 허니문 단계, 그 다음에 환멸 단계, 수용 단계, 적응 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적응 단계, 자, 적응 단계, 수능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이제 베넷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 그쵸? 다문화 감수성 발달 모델의 6단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요. 일단 부정, 방어, 최소화 단계. 그 다음에는 수용, 적응, 그 다음에 통합 단계.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국제 경영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해외 시장 자체는 국제 경영 과정에서 동태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국제 기구들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뭐 에이펙, 그 다음에 오펙 이런 건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 최근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TPP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RCEP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AIIB 중국 주도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들의 경제협력 개발기구로서 OECD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든 게 이제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동향 파악 방법 이러고 외워두시면 되겠고 여기서 국제 매너들 있죠. 국제 매너들. 네. 뭐 인사예절, 또 시간 약속 예절, 그 다음에 식사 예절, 기타 예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무조건 대부분의 시험에서 한 문항 이상 출제가 됩니다. 이거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서 내가 어떤 각 국가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두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 안 했네요. 이 글로벌 마인드셋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글로벌 마인드셋은 자신의 문화적 특성 이해를 넘어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이제 글로벌 마인드셋이다. 그리고 글로벌 업무 환경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성공적으로 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 예측을 통해 글로벌 환경의 수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며 문화 차이에 대해 수용하는 개방적이고 매너 있는 자세로 새로운 문화 및 비즈니스 환경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진 글로벌 마인드셋 이게 필요하겠죠.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국제 감각 부분의 이론 부분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기와 관련 있는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